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쿠알못이 아마존 EKS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하기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사실 좀 사기를 좀 쳤습니다. 쿠알못인데 사실은 쿠버네티스를 좀 알긴 아는데 이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제 아마존 EKS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은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발표를 맡은 최용호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넥슨코리아 데브옵스 개발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바카페라는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서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AWS KRUG 판교 소모임에서 판교 소모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엘라서치 관련된 책 3권의 집필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공유드릴 내용에 좀 순서를 말씀드리면은 먼저 아마존 EKS를 왜 사용을 해야 되는가, 어떤 부분이 좋은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요. 거기에서 이제 제가 맞부딪힌 좀 어려웠던 부분들, 인증 권한, 뭐 네트워크라든지 볼륨,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니터링까지 공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왜 아마존 EKS를 사용을 하면 뭐가 좋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간단한 명령어로 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도커 많이 사용들 하시잖아요. 이제 도커 같은 경우에도 run 명령어로 컨테이너를 생성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도 큐브 컨트롤 명령어로 run 명령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파드가 생성이 되겠죠. 근데 보통은 이렇게 run 명령보다는 야물 파일을 많이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run 명령을 사용한 이유는 이제 간단한 예시를 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들 예상하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run 명령어로 nginx를 명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nginx 컨테이너를 포함하고 있는 파드가 생성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딱 파드만 생성이 되면은 사실 쿠버네티스가 이 파드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파드가 내려간다거나 뭔가 종료되면은 이걸 다시 살려주질 않아요. 근데 저희가 쿠버네티스의 특징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셀프링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근데 이 파드만 있어서는 그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그 파드가 잘 살아있는지, 현재 내가 그 명시한 개수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이거를 이렇게 감시해주는 애가 필요한데, 그거 해주는 역할이 이제 레플리카 셋이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제 레플리카 셋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파드를 몇 개를 띄울 것이다라는 명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주기적으로 그 파드의 상태를 체크해서 이 개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디플로이먼트라는 그 리소스가 있어요. 이 디플로이먼트가 해주는 역할은 저희가 이제 파드에서 컨테이너로 뭔가 이미지가 변경이 됐을 때 이걸 저희가 배포를 해야 되잖아요. 배포를 할 때 어떤 전략으로 배포를 할 것이냐, 그리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롤백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디플로이먼트인데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파드를 생성할 때 파드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이 디플로이먼트 단위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드가 생성되는 순서를 좀 살펴보면은 먼저 이 디플로이먼트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디플로이먼트에 의해서 레플리카 셋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레플리카 셋에 의해서 파드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이 큐브 컨트롤 get 이벤트라는 명령을 해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이벤트가 출력이 되는데 시간 순으로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부터 이렇게 시간 순으로 출력이 되는데 가장 먼저 디플로이먼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디플로이먼트가 레플리카 셋을 생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레플리카 셋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레플리카 셋은 파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이 파드는 그 내부에 있는 컨테이너를 풀받고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럼 이 run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부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려면은 쿠버네티스의 구조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구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들 아시다시피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크게 마스터 노드와 워커 노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마스터 노드 안에는 이런 API 서버나 컨트롤러 매니저, 그리고 스케줄러, 그리고 etcd라고 하는 쿠버네티스의 클러스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담는 이 저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워커 노드에는 큐블렛이라는 것이 에이전트 형식으로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큐브 프록시가 데몬셋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큐브 컨트롤 명령을 내리면은 이렇게 마법처럼 워커 노드에 파드가 생성이 되죠. 그래서 저희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이것들을 각각 API 서버, 뭐 컨트롤 매니저, 스케줄러, etcd 이런 요소들을 컴포넌트라고 불러요. 이 각 컴포넌트들은
와치라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와치가 뭐냐면은 API 서버, 그러니까 저희 컴포넌트들과 API 서버 그리고 etcd가 있다고 지금 크게 이렇게 구분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API 서버는 이 etcd라는 저장소를 와치를 하고 있습니다. 와치는 여러분들 펍섭 구조 많이 아시죠? 그래서 서브스크라이브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etcd의 변경 사항을 계속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전에 이제 컴포넌트들도 API 서버를 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PI 서버에 만약에 변경 사항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변경 사항이 etcd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etcd에도 이 변경 사항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변경 사항이 이걸 와치하고 있는 그 대상한테 알림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PI 서버에서도 API 서버를 와치하고 있는 컴포넌트한테 알림을 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구조를 봤을 때 여기에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이렇게 API 서버를 와치하고 있고요. API 서버는 etcd를 와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이제 큐브 컨트롤 명령으로 이제 run 명령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내부적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 마스터 노드의 컨트롤러 매니저와 API 서버 그리고 워커 노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컨트롤러 매니저와 이 각각의 그 컴포넌트들 API 서버를 와치를 하고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컴포넌트들은 지금 현재 와치를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API 서버에 있는 지금 현재 디플로이먼트 리소스나 리플리카 리소스나 뭐 파드 리소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좀 생략은 했지만 etcd에 저장되는 데이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큐브 컨트롤 명령으로 run 명령을 내리게 되면은 이 디플로이먼트 리소스에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변경사항을 와치하고 있던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에 이 응답이 가게 돼요. 그럼 이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는 다음으로 이제 레플리카 셋을 생성하기 위해서 그 API 서버에 이걸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API 서버에서 레플리카 셋에 대한 정보를 etcd에 저장하겠죠. 여기 또 변경사항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기서 와치하고 있는 다시 레플리카 셋 컨트롤러에 이 응답이 가게 되고요. 리플리케이션 컨트롤러는 다시 파드 리소스에 파드 생성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드 리소스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하겠죠. 그럼 또 여기 와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스케줄러가 이 와치에 대한 응답을 받게 돼요. 그럼 이제 스케줄러는 여러 워커 노드들 중에 이제 최적의 노드를 판단을 해서 거기에 이제 파드를 할당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스케줄러는 어떻게 파드를 또 할당할까요? 이게 또 궁금하죠? 좀 살펴보면은 워커 노드가 여러 대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큐블렛이 설치가 돼 있어요. 이 큐블렛은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데요. 그 예전에 이제 도커 사용하셨던 분들은 C 어드바이저라는 거 한번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이 C 어드바이저가 큐블렛의 이제 경량 버전으로 탑재가 돼 있거든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매니저들이 큐블렛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매니저들을 통해서 그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API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스케줄러는 여기에 있는 뭐 CPU 사용량이라든지 메모리 사용량 그런 걸 판단해서 어떤 워커가 이 파드를 생성하기에 가장 적합할까 이걸 판단하게 돼요. 근데 이거 외에도 어떤 노드에는 이 파드가 왔으면 좋겠어 라는 어피니티 설정이나 아니면 이 노드에는 이런 파드들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는 테인트 설정 이런 여러 가지 설정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알고리즘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줄러는 어떤 워커 노드가 이 파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최적이다라는 걸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파드에 다시 파드 정보가 어떤 노드가 할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 워커 노드에 있는 큐블렛이 또 그 응답을 받아서 실제로 이 큐블렛이 파드를 생성하게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다시 돌아와 보면은 저희가 지금 마스터 노드에서 간단하게 큐브 컨트롤 명령으로 run 명령을 실행했을 뿐인데 내부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전담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분들이 하니까 저희가 개발에 집중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개발자들이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알고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거기다가 만약에 API 서버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지금 보시면은 화살표가 전부 다 API 서버를 바라보고 있는데 이 다른 컴포넌트들은 장애가 나도 얘네들도 전부 다 파드로 구동이 돼 있거든요. 이 파드가 재빨리 뜨면은 다른
그 컴포넌트들한테는 영향을 안 줘요. 왜냐하면 서로 간에 통신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API 서버가 장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클러스터 전체에 대한 장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PI 서버에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고가용성을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2대 이상의 API 서버를 여러 가용 영역에 걸쳐서 이렇게 생성을 하겠죠. 그리고 만약에 애쉬드에 장애가 발생한다. 아까 애쉬드는 클러스터에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가 여기저기 담긴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면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전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애쉬드 같은 경우에도 고가용성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얘는 왜 2대가 아니라 3대냐? 애쉬드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레프트 알고리즘이라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간단히 얘기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그 결정을 과반수 투표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과반수가 되려면은 홀수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한 대를 유지한다고 하면은 고가용성이 안 되겠죠. 그 한 대가 장애 나면은 바로 또 장애니까. 그래서 최소 3대를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이 클러스터를 유지하려면은 굉장히 힘든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복잡한 마스터 노드에 대한 부분을 아마존 EKS가 관리를 해줘요. 저희는 이쪽에 접속조차 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워커노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저희 AWS 저희 사용자 계정에 EC2 인스턴스로 생성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워커노드에 대한 장애는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또 감사하게도 이번에 아마존 EKS의 노드 그룹 매니지드 서비스가 또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이걸 사용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EC2 인스턴스가 저희 AWS 사용자 계정에 추가가 되긴 하지만 생성이 되지만 오토스케일 그룹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EKS에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준다. 좀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아마존 EKS가 어떤 점이 장점인지 좀 알아봤으니까 이제 실제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봐야겠죠. 이 설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AWS 콘솔 들어가셔서 직접 클러스터를 생성해도 되고요. CLI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EKS CTL이라는 도구도 제공을 해줘요. 그리고 테라폼 같은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죠. 제가 여러 가지를 해보니까 EKS CTL이 제일 간단하고 쉽게 EKS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심플하게 EKS CTL create 명령어로 클러스터를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VPC 생성부터 EKS 클러스터 생성,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옵션에 매니지드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워커노드까지 쫙 만들어줍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인스턴스 타입이라든지 좀 세밀한 옵션을 지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더 옵션을 추가해서 지정을 해야겠죠. 어쨌든 간에 EKS CTL 도구를 사용하면 이렇게 쉽게 EKS 클러스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테라폼 같은 도구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인프라를 코드로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EKS 클러스터만 관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AWS 상의 리소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테라폼을 사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KS를 이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제일 먼저 이제 맞닥뜨리는 부분이 인증이랑 권한이에요. 저도 여기서 되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공유를 좀 드리면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EKS CTL을 사용하든 뭐 테라폼을 사용하든 결국에는 이 아마존 EKS를 생성을 하려면은 IAM 유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유저가 이 EKS를 생성하면은 기본적으로 생성한 유저의 그 IAM 유저가 마스터 권한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마스터 권한은 이 해당 유저는 쿠버네티스에 있는 모든 리소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만들고 뭐 편집하고 지우고. 그래서 인증 절차를 좀 살펴보면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쿠버네티스 인증이랑 조금 다른 부분이 이제 IAM이 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관리자 서버에서는 쿠버네티스 그 큐브 컨트롤 명령어로 명령을 내리겠죠. 근데 그 큐브 컨트롤 명령어는 그 내부적으로는 API 호출이잖아요. 그래서 API 호출을 하게 되는데 이때 쿠버네티스 API에 대한 인증 토큰이랑 그리고 IAM에 대한 인증 토큰이 필요해요. 그래서 EKS 클러스터를 만들면은 이 부분을 자동으로 세팅을 해주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마스터 노드에서 그 해당 인증 토큰을 가지고 AWS IAM에 이 사용자가 권한 있는 사용자냐 이거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여기에 저희가 이제
IAM 역할을 만들면은 거기 여러 가지 폴리시를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폴리시를 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용자가 이 역할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냐, 딱 이것만 체크를 해요. 그리고 실제 쿠버네티스에 있는 리소스에 대한 그 권한은 쿠버네티스 RBAC, 그 롤 베이시드 액세스 컨트롤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권한이 허가되면은 그 실행 결과를 반환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IAM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마존 EKS를 생성하게 되면은 AWS US라는 컨피그 맵이 생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이렇게 맵 롤이라는 게 구문이 있는데 이 부분에 워커 노드에 대한 권한이 이쪽에 명시가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생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롤 ARN이라는 거는 그 AWS IAM의 롤에 대한 그 ARN 아이디고요. 그리고 요 그룹스에 있는 부분, 요 그룹스에 있는 부분이 쿠버네티스의 권한을 이쪽에 할당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워커노드, 그 IAM의 이 롤을 가지고 있는 워커노드들은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서 이런 부트스트래퍼라든지 노드에 대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쿠버네티스에 대한 RBAC을 좀 살펴봐야겠죠. 쿠버네티스 RBAC은 크게 롤과 클러스터 롤로 나뉩니다. 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특정 네임스페이스, 쿠버네티스 클러스터가 이 네임스페이스로 논리적으로 구분될 수 있거든요. 그 네임스페이스 단위로 권한을 부여할 수 있어요. 반면에 클러스터 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러스터에 대한 전역적인 부분에 리소스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롤을 할당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 저희 AWS IAM이랑 굉장히 유사해요. 대부분의 이 RBAC 시스템이 비슷한데 이제 하나를 잘 알면은 이 부분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롤을 생성을 해야겠죠. 롤은 그 IAM의 롤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롤 안에 이제 여러 가지 폴리시가 들어있겠죠. 그 폴리시를 만드는데 여기는 단순히 그 역할 폴리시를 만드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특정 사용자나 그룹한테 할당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 할당을 해줄 때 필요한 부분이 바로 롤 바인딩입니다. 그래서 이 롤 바인딩이 추가적으로 생성을 해줘야 되고요. 이 부분에 사용자나 그룹을 할당해서 롤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롤을 한번 살펴볼게요. 클러스터 롤이라는 것 중에 클러스터 어드민이라는 클러스터 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들여다보면은 지금 보시면 클러스터 어드민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룰즈에 모든 권한이 부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IAM이랑 되게 비슷한데 그냥 스크립트라서 조금 어렵게 보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보면은 그냥 역할에 어떤 폴리시들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만든 거는 어떤 사용자를 지정하지는 않았잖아요. 역할을 만들었으니까 이번에는 이 역할을, 이 롤을 부여하는 이제 클러스터 롤 바인딩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되게 심플해요. 보시면은 롤 레퍼런스, 이쪽에 롤 참조를 어떤 걸 할 거냐. 앞서 보았던 클러스터 어드민을 지정을 하고요. 그 밑에 이제 서브젝트 부분에 이 롤을 어떤 그룹이나 사용자한테 부여를 할 거냐. 여기는 이제 그룹에 부여를 했죠. 이 그룹은 마스터러스라는 그 그룹에다가 이 권한을 할당을 한 거예요. 그 만약에 저희가 이제 이 클러스터를 만든 사용자 말고 다른 그 관리자가 또 필요하다고 그 가정을 해보면은 관리자를 추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어떤 식으로 추가를 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맵 롤도 있었지만 맵 유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IAM 유저를 이쪽에다가 유저 ARN을 입력을 하시고 그 그룹스에다가 마스터 권한을 주게 되면은 해당 IAM 유저가 이 권한을 받게 돼요. 근데 이제 저희가 모든 사용자한테 마스터 권한을 줄 수는 없잖아요. 좀 권한을 세분화해서 다른 사용자들한테 부여를 해줘야 될 텐데 그럴 때 이제 부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아까 전에 봤던 AWS US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롤과 유저가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유저에다가 할당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가 사용자가 추가될 때마다 여기에다 계속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되게 힘들겠죠. 사용자 100명이면 100명을 다 여기다 등록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롤을 만들어서 할당을 해주는 걸 좀 권장드리는데 그 롤을 할당하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롤을 할당을 해야 되니까 롤을 만들어야겠죠. 그냥 저희 그 AWS IAM 롤 만드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들어있는 폴리시를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 롤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냐 이것만 검증하기 때문에 어떤 폴리시도 등록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이렇게 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컨피그 맵에 이 롤을 추가를 해줍니다. 만든 ARN을 이쪽에다 등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클러스터 롤이나 롤을 만드는데 아까 클러스터 롤 봤으니까 롤을 한번 보겠습니다. 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전체 권한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부여를 하고 싶은 리소스들만 명시를 해서 이 리소스들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룰을 세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네임스페이스를 지정하게 되면은 이 사용자는 이 네임스페이스 안에 리소스만 접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다른 부서랑 협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다른 부서에서 저희가 만드는 파드를 내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권한을 세분화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한을 만들었으니까 바인딩을 또 해야겠죠. 그래서 방금 만든 롤을 디벨로퍼라는 그룹에다가 지금 할당을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AWS 어스 쪽에 아까 전에 쿠버네티스 알백을 이쪽 그룹스에다가 할당을 해줬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쪽에다 방금 만든 롤을 할당을 해줍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용자가 그 큐브 컨트롤 명령을 내릴 때 어떤 롤을 사용할지를 명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사용자가 명령을 내릴 때 어떤 롤을 기반으로 쿠버네티스의 명령을 내릴 거냐, 이거에 대한 설정은 큐브 컨피그 파일에 이렇게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AWS IAM 어센티케이터라는 설정인데 그 어센티케이터로 이제 인증 토큰을 받아오거든요. 거기에 옵션에 이 롤을 사용하겠다라는 명시를 해주면은 이 롤을 기반으로 큐브 컨트롤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되게 복잡하죠. 저도 여기에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자료 찾기도 좀 힘들고 해서 제가 삽질한 경험을 좀 공유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번에는 네트워크인데요. 아마존 EKS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네트워크랑 유사하지만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좀 일반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저희가 요건 이제 쿠버네티스 쪽은 아니고 이제 도커를 먼저 설치를 하면은 도커 제로라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생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도커를 딱 설치했다고 가정을 해보면 ETH 제로라는 그 물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도커 제로라는 브릿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거든요. 그 요 하위에는 이제 버추얼 이더넷 그 인터페이스로 가상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여된 IP들은 가상 네트워크 IP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컨테이너를 하나 또 추가적으로 올리게 되면은 가상 네트워크의 IP를 받게 돼요. 이제 네트워크 나온 김에 제가 추가적인 좀 정보를 드리면은 그 도커에서 명령을 내릴 때 넷 옵션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넷 옵션을 줄 때 컨테이너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은 거기에 명시된 컨테이너의 네트워크를 공유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컨테이너 두 번째 컨테이너를 띄울 때 넷 설정으로 컨테이너 1번의 네트워크를 공유를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면은 이렇게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공유를 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에는 이 네트워크 공유를 하기 위해서 퍼즈라는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퍼즈 컨테이너의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컨테이너 1번과 2번이 이렇게 네트워크를 공유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파드를 만들게 되면은 그 안에 컨테이너를 여러 개 띄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각각의 컨테이너들은 동일한 IP를 받아요. 그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이렇게가 하나의 파드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여기서 이제 호스트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호스트를 하나 추가했는데 네트워크 그 트래픽이 외부로부터 들어오게 되면은 어떤 호스트로 트래픽을 전달해 줄 거냐, 이게 또 필요하게 되잖아요. 이런 걸 이제 라우터가 앞단에서 이제 트래픽 분배를 해주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사용자가 172.17.0.2의 패킷을 전달해 주세요 라는 요청을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쪽에 컨테이너에 동일한 IP를 할당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대체 어떤 쪽으로 트래픽을 전달해야 될까 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각 컨테이너가 서로 다른 IP를 부여받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네트워크 IP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오버레이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되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오버레이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오버레이 네트워크는 쿠버네티스 상에서 플러그인으로 제공이 되는데 그런 네트워크 플러그인으로 위브넷이나 뭐 칼리코나 플라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존 EKS는 AWS CNI라는 걸 사용을 하죠. 이 AWS CNI가 다른 아까 전에 봤던 네트워크 플러그인이랑 살짝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은 이 IP를 할당받을 때 다른 그 네트워크 플러그인들은 그 가상 IP를 받거든요. 근데 이 AWS CNI는 실제 VPC에 있는 IP를 할당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VPC를 생성할 때 IP 레인지를 작게 잡게 되면은 이 파드 생성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고려가 또 필요한 거죠. 만약에 그 IP 레인지를 작게 잡고 실제 서비스를 운영했는데 파드를 제가 만약에 더 띄워야 되는데 못 띄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서비스에 큰 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IP 레인지를 또 크게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드 생성에 실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ENI에 대한 또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요. 저희가 워커노드를 만들면은 이거는 이제 EC2 인스턴스로 뜨게 되거든요. EC2 인스턴스는 기본적으로 ENI가 붙게 돼요. ENI는 엘라스틱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그냥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IP를 파드에다 할당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걸 해주는 데몬셋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AWS CNI 안에 포함된 IPAM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IP를 관리하는 IP 관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IPAM이 이 ENI에서 IP를 할당받아서 파드에다가 할당해줘요. 부여를 해줘요. 근데 이 ENI가 줄 수 있는 IP도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ENI가 줄 수 있는 IP를 초과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ENI를 또 생성을 해요. 그래서 ENI가 추가된 다음에 거기에 또 이제 IP 풀이 또 증가를 하겠죠. 그럼 거기서 또 할당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EKS를 생성하게 되면은 이 워커 노드에 이렇게 보면은 보조 프라이빗 IP라고 해서 IP 개수가 여러 개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지금 현재 2개인데 만약에 2개로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또 하나가 추가됩니다.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인스턴스 유형에 따라서 ENI 개수가 제한돼 있고 ENI마다 IP 할당해 줄 수 있는 개수가 또 제한돼 있어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죠. 그래서 저희가 최대로 띄울 수 있는 파드 수는 ENI별 IP 수 마이너스 1에 인스턴스 유형에 따른 ENI 수를 곱해줘야 최대 파드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은 ENI 자체도 IP를 하나 받기 때문에 이걸 빼준 거예요.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CNI 1.5.4 버전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 내부적으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내에는 DNS 서버가 파드 형태로 뜨게 되는데 그쪽에 DNS 쿼리를 요청했는데 빈번하게 자꾸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잘못이겠거니 하고 엄청 삽질을 했는데 결국에는 AWS 서포트를 보내봤더니 이 버전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아래 명령으로 이제 AWS CNI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다운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쉽게 되거든요. 어차피 AWS CNI도 이 파드 형태로 뜨거든요. 데몬셋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교체를 해주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볼륨인데요. 저희가 이제 파드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파드가 내려가면 데이터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방법은 되게 심플하죠. 안정적인 저장소 준비해서 컨테이너에 마운트만 해주면 돼요. AWS를 저희가 사용하니까 EKS 하면은 자동으로 연동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EBS랑 EFS를 연동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워커노드 호스트에 있는 파일 시스템을 쓸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EBS를 새로 생성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고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면은 먼저 이제 스토리지 클래스라는 걸 생성을 해줍니다. 이 스토리지 클래스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스토리지, 어떤 저장소를 사용할 거다라는 거를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AWS EBS를 사용하고 타입은 뭐고 파일 시스템 타입은 뭐다 이런 명시를 해주고 요걸 만들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또 좀 그 삽질을 했던 부분이 이렇게 생성하고 퍼시스턴트 볼륨 클라임을 했는데 EBS 볼륨이 생성될 줄 알았는데 안 생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동안 고민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wait for first consumer라는 옵션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자동으로 매핑이 돼 있는데 이 역할이 뭐냐면은 실제 그 컨테이너의 볼륨을 마운트하고 이 컨테이너가 실행될 때 그때 EBS 볼륨이 생성돼요. 그래서 이런 설정이 있어서 요건 좀 이제 하실 때 좀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저장소가 있다라는 걸 명시를 했으니까 이 저장소를 이용해서 나는 뭐 몇 기가의 볼륨을 쓸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요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퍼시스턴트 볼륨 클라임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 이제 방금 만든 스토리지 클래스를 지정하고 나는 이제 20기가를 사용하겠다라고 하면은 즉 실제 컨테이너에 이제 마운트를 합니다. 나는 볼륨을 방금 만든 EBS 볼륨을 사용할 거고 이 볼륨 마운트 부분에 컨테이너 볼륨 마운트 부분에 이 패스에다가 볼륨을 마운트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파드가 딱 생성될 때 EBS가 따로 생성이 돼요. 이제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모니터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마스터 노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EKS를 사용하게 되면 블랙박스거든요. 그쪽에 이제 어떤 파드가 떠 있는지 저희가 볼 수도 없고요. 안에 내부를 들어가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가 막 장애가 발생하거나 그러면은 되게 답답하잖아요. 이제 저희가 로그를 좀 보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마스터 노드에 있는 각 컴포넌트들의 그 로그를 클라우드워치를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EKS 페이지 들어가셔서 그쪽에서 로그를 활성화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요. 로그인 부분에 여기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로그들을 활성화하면은 바로 그 이쪽 클라우드워치 로그 그룹에 이 각 컴포넌트들의 로그들이 딱 나오고요. 여기에서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로그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파드에 대한 그 모니터링도 궁금해지잖아요. 파드 모니터링도 필요하죠. 보통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워낙 관리할 게 많다 보니까 계속 뒤로 미루다가 어떻게 우연찮게 이제 컨테이너 인사이츠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요건 이제 AWS에서 제공해 주는 건데 요걸 사용하게 되면은 먼저 이게 클라우드워치 에이전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돼요. 그래서 먼저 그 정책이 필요합니다. 클라우드워치 에이전트 서버 폴리시라는 정책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빠른 시작 설정이라고 해서 그냥 검색해 보시면 바로 이렇게 명령어가 나와요. 이 명령을 딱 실행하면은 바로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워치 페이지 이동하셔서 컨테이너 인사이트 부분 가면은 이렇게 이쁘게 그래프를 쫙 만들어줘요. 여기에 이제 뭐 이런 노드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 그리고 각 파드에 대한 정보도 이렇게 CPU 메모리 사용 이런 거 볼 수 있고 경보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디테일한 로고들도 다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저희가 이제 힘들고 고된 부분들은 전부 다 이제 아마존 EKS가 관리를 해준다. 저희는 이제 재밌는 부분을 하면 됩니다. 이제 큐브 컨트롤 명령으로 재미있는 부분들을 해서 저희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재미있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